오후 4시 52분, 의련역 3번 출구 계단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지나가던 시민들의 놀란 목소리가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계단 중턱에서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78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다해져서 밑창이 거의 닳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추위 때문인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영무실에서 상황을 파악한 도훈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119 신고 요청합니다. 3번 출구 계단에서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외상 출혈은 없어 보이지만 의식이 혼미하고 저체온증 의심됩니다. 도훈은 곧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할머니를 덮어드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체온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등을 돌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 영무실로 향하는 7분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의련역 새벽 5시 40분. 구형 스피커에서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라는 익숙한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집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역사안까지 스며들지만 벌써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윤도훈, 36세. 7년차 영무원인 도훈에게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분실물 게시판 앞에서 손글씨로 메모를 쓰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는데도 굳이 파란색 볼펜을 꺼내 들고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갑니다. 분실물 12월 17일 07시 05분 회색 목도리 지하상가 연결 통로에서 발견. 08시 21분 노란 접이우산 매표 창구 앞에서 발견. 09시 15분 검은 장갑 2번 출구 계단에서 발견. 도훈의 글씨는 또박또박하면서도 따뜻합니다. 물건 하나하나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어버린 주인이 돌아왔을 때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누가 손글씨로 적어? 선배인 최 반장이 지나가며 툭 던지는 말에도 도훈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손글씨가 더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혹시 주인이 돌아오면 좋고요. 최 반장은 59세, 도훈보다 23살이나 많은 선배입니다. 처음에는 젊은 후배의 이런 방식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을 함께 근무하면서 도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꼼꼼해. 젊은 친구가 말이야. 도훈의 이런 습관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탄 가게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매일 밤 배달 기록을 공책에 적으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도훈아, 흘러간 건 종이에 잡아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훈은 퇴근할 때마다 하루 종일 모은 영수증들을 근무일지에 붙입니다. 분식집 어묵국물 영수증, 자판기 커피 영수증,
문구점에서 받은 작은 영수증까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그날의 증거였습니다. 동료들은 뭘 그런 걸 다 모으냐고 했지만 도훈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의련역은 특별한 곳입니다.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병원에 가는 어르신들, 시장에 나가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때로는 추위를 피해 들어오는 노숙인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도훈은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7시 20분에 나타나는 정장 입은 아저씨, 항상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대학생,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들. 그들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도훈은 지하상가 분식집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 한 그릇을 먹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서 잠시 쉼을 얻습니다. 영무원 일이 쉽지 않죠? 분식집 아저씨가 어묵을 하나 더 넣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요.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도훈의 대답에 아저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훈 씨, 분실물 게시판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하상가 떡볶이집 사장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오시더라고. 손글씨가 정겨워 보인다면서요. 도훈은 쑥스럽게 웃습니다. 그냥 정성껏 적을 뿐인데요. 오후가 되면 학교 끝난 아이들이 지하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게임방, 문구점, 작은 옷가게들을 기웃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가끔 길을 잃고 오는 아이가 있으면 도훈이 직접 나서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영무원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집니다. 밖은 매서운 12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역사 안에는 늘 그 바람을 피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몸을 웅크린 노숙인 할아버지, 막차를 놓쳐 새벽을 기다리는 젊은이들, 일찍 나와서 지하상가를 구경하는 어르신들. 도훈은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외워둡니다. 가난, 피곤, 그리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섞인 표정들을 말입니다. 최 반장이 퇴근 준비를 하면서 말합니다. 도훈아, 너 덕분에 요즘 게시판 앞에서 사진 찍는 어르신들이 많아. 다들 그 손글씨 보면 옛날 동네 공고판 생각난다더라. 도훈은 쑥스럽게 웃습니다. 그냥 정성껏 적을 뿐인데요. 퇴근 시간이 되면 도훈은 마지막으로 분실물 게시판을 점검합니다. 오늘 등록된 분실물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혹시 주인을 찾은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회색 목도리와 노란 접이, 우산, 검은 장갑은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일 텐데 말입니다. 7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믿음을, 때로는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 하나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 그것이 도훈이 매일 아침 손글씨로 분실물 메모를 쓰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중 오후 4시 52분, 의련역 3번 출구 계단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지나가던 시민들의 놀란 목소리가 역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계단 중턱에서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78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는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다해져서 밑창이 거의 닳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추위 때문인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영무실에서 상황을 파악한 도훈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7년간 영무원을 하면서 이런 응급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119 신고 요청합니다. 3번 출구 계단에서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외상 출혈은 없어 보이지만 의식이 혼미하고 저체온증 의심됩니다. 도훈은 곧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벗어 할머니를 덮어드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체온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등을 돌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 영무실로 향하는 7분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도훈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사람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금방 따뜻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도훈은 거친 숨소리 사이로 할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대답을 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도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등에 엎여 있는 할머니의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영무실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린 후 도훈은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따뜻한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생강차 티백을 우려내고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 컵을 쥐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훈은 비상용 담요도 꺼내어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그리고 배고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119가 곧 도착할 거예요. 병원에 가시면 따뜻하고 안전할 거예요. 도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젊은이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도훈입니다, 할머니. 도훈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입니다. 할머니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업어서 모셔왔어요. 도훈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면서 구급대원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신고도 빨리 해주시고 응급처치도 잘 해주셨네요. 추운 바닥에 그대로 계셨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도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구급차가 떠난 후 도훈은 영무실에서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 16시 52분, 신고 시간 16시 52분, 응급처치 내용, 119 도착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로 가서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3번 출구 계단 혼잡합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친 후 도우는 3번 출구 계단을 점검하러 내려갔습니다. 혹시 사고와 관련된 물건이 더 있는지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단을 한 단계씩 살펴보던 중 중간 계단 모서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주색 숄이었습니다. 분홍 수국 무늬가 있는 예쁜 숄이 계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던 누군가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도우는 숄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먼지를 털어낸 후 영무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분실물 메모장을 꺼내어 기록했습니다. 분실물 12월 17일 추가 17시 25분 자주색 숄 분홍 수국 무늬 계단 3번 출구에서 발견. 시계를 보니 5시 25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사고가 4시 52분에 발생했으니 사고 처리 후 점검하면서 발견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둔 것입니다. 최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도훈아, 고생 많았다. 그런데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이 숄은 뭐야? 아, 사고 처리 후에 3번 출구 계단에서 발견한 분실물이에요.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 주워왔습니다. 도우는 숄을 분실물함에 보관하고 내일 아침 게시판에 붙일 메모를 미리 써두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도우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올라가던 그 7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몸, 차가운 손, 그리고 고마워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쳤을 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영무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분실물 메모를 쓰고 승객들을 안내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자주색 숄도 게시판에 올라가서 주인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3일이 지난 12월 20일 오후 의련역 영무실 앞에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정 코트를 단정히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평소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명함을 정중하게 내미는 그의 손짓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곽세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윤도훈 씨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훈은 승강장 안내방송을 마치고 영무실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호사를 보며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무슨 일이신지. 며칠 전 3번 출구 계단에서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이 윤도훈 씨 맞습니까? 곽세준 변호사의 질문에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할머니께서 꼭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분옥 여사님이세요. 곽세준이 말하자 도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시구나. 그날 이후 계속 걱정이 되었거든요. 실은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분옥 여사님은 여강개발 창업주고 장기백 회장의 부인이십니다. 도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강개발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서울 신도시 개발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부동산업계의 거물 기업이었습니다. 신문에서도 종종 봤던 이름이었는데
자신이 업어들인 할머니가 그 회장의 부인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도훈은 여전히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사님께서 병원에서 회복하시면서 계속 도훈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꼭 만나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서울대 병원 특실. 하얀 침대보 위에 누워있는 이분옥의 모습은 그날 계단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마른 편이었고 손은 가늘어 보였습니다. 도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분옥이 도훈을 보자마자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여사님. 그런데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도훈이 겸손하게 말하자 이분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분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도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훈 씨,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주변에는 말뿐인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유산을 노리는 사람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도훈은 조용히 이분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 집안의 어려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훈 씨는 달랐어요. 그날 계단에서 저를 업어주실 때 당신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7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숨이 차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분옥이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종이 봉투였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죠?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사본이에요. 제 재산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와 집행을 도훈 씨에게 맡기고 싶어요. 도훈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믿을만해요. 이분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날의 7분을 보고 믿었으니까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 사람을 도운 그 마음을 봤거든요. 전 돈을 받으러 업어들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맡기고 싶은 거예요. 도훈 씨. 곽세준 변호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상당하지만 도훈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관리비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도훈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영무원일 뿐이고 영무원이라서 더 좋아요. 이분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시잖아요. 분실물을 찾아주고 안전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게 바로 이 기금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분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주로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역 주변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계단에서 넘어진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늘이 도훈 씨를 제게 보내준 거죠. 이분옥의 말에 도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곽세준 변호사가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사님의 진심만은 의심하지 마세요. 역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도훈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무실에 도착하자 최 반장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표정이 좀 이상한데? 아, 그냥 할머니 문안을 갔다 왔어요. 도훈은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일이었고 아직 자신도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실물 게시판 앞에서 도훈은 자주색 숄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숄이었습니다. 그날의 증거이기도 한 이 작은 물건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도훈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작은 친절 하나도 언제 어떤 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도훈이 분실물 메모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동창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도훈아, 너 인터넷에 떴다. 영무원 미담 영상 봤어. 대박이다. 도훈은 무슨 일인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할머니 업어준 영무원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해 보니 그날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도훈이 할머니를 업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흔들리긴 했지만 도훈이 숨을 헐떡이면서도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7분간의 전체 영상은 아니었지만 2분 정도의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천사다. 요즘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영무원분 정말 고생하셨네요. 같은 응원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큰 화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지역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입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도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히 할 말씀이 없어서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방송국들도 연락을 해왔고 인터넷 신문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태식 54세. 이분옥 여사의 장남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상한 영무원과 그의 변호사가 벌인 쇼에 이용당했습니다. 장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영무원분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장태식은 준비해온 듯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무원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어머니를 이용했어요. 심지어 분실물 게시판에 시간까지 맞춘 메모를 써놨다고 하더군요. 이거 누가 믿나요? 완전히 짜고 치는 각본이잖아요.
장태식은 영무실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도훈이 손글씨로 쓴 분실물 메모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17시 25분 자주색 쇼리라고 적힌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16시 52분에 일어났는데 분실물 발견 시간이 17시 25분이라고 미리 적어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명백한 연출이죠. 이 영상은 금세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 시간이 너무 정확한데? 영무원이 계획적으로 한 것 같다는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의련역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영무원들이 도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믿어주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 상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도훈의 직무정지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분명히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분실물 메모의 시간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의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훈은 영무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건 그저 업어올린 일뿐이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의심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 반장이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 한 컵을 사와서 건넸습니다. 도훈아, 힘내. 뜨끈한 국물을 받아든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장님, 정말 저는 그냥... 도훈이 말을 잇지 못하자 최 반장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런 애가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증명할 방법이 필요해. 증명할 방법이요? 최 반장이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진실은 기록을 탄다. 내가 남겨둔 거 있지?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무일지, 그리고 분실물 메모 사진들. 방송실 안내 멘트 녹음 파일도 서버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 그거야. 내가 평소에 꼼꼼히 기록해둔 게 지금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영무원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도훈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소, 가족관계까지 온라인에 떠돌았습니다. 도훈의 어머니에게도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그런 일을 계획적으로 했을까요?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도훈이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자랐어요. SNS에서는 찬반 논란이 격화되었습니다. 도훈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댓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고 추측과 의혹만이 난무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진실과 성실함이 이렇게 의심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옥 여사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훈은 책상 서랍에서 평소 쓰던 근무일지를 꺼냈습니다.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붙여둔 영수증들, 꼼꼼히 적어둔 분실물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12월 28일 새벽 3시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곽세준 변호사였습니다. 이상한 시간의 전화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훈 씨, 여사님께서
곽세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옥 여사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도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시던 할머니였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원래 심장에 지병이 있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치료받고 계셨는데 최근 상황들이 몸에 무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임종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곽세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부터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며칠간의 언론 보도와 아드님과의 갈등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도훈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 사회 유명인들까지. 이분옥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식의 모습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영무원이 노린 거예요. 장태식이 도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렸던 거라고요. 어머니의 심장병을 악화시켜서까지.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도훈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도훈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지병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그냥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그럼 유언장은 뭔가요? 심장병으로 약해진 할머니를 이용해서 받아낸 거 아닌가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태식이 더욱 격양되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이 약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무원과 변호사가 찾아와서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악화된 거라고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무원이 계획적으로 한 건가? 심장병 환자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요즘 사람들 무섭다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도훈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분옥 여사님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자신이 여사님께 스트레스를 드린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길이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훈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 본부에서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감사 실시 근무 중 개인적 이득 추구 의혹에 대한 조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송 서버 로그의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직원의 서버 접근을 차단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도훈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역사 CCTV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해당 날짜의 일부 영상이 오류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한 오류였습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대만 문제가 생겼을까요? 언론의 보도는 더욱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영무원이 심장병 환자를 이용한 계획적 사기극이라는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병든 할머니까지 속인 악질 영무원이라는 자막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명예훼손 피소 통지서가 도훈의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죄목은 명예훼손, 사기 미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환자 학대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도훈을 믿어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심장병 환자한테 그런 짓을? 너무 악질이다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분실물 게시판이었습니다. 주말 청소 용역업체가 실수로 분실물 메모 원본들을 폐지와 함께 수거해버린 것입니다. 도훈이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놨던 그 소중한 기록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원본 증거가 없네요. 청소업체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도훈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평생 꼼꼼히 기록해온 습관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영무실에서 도훈은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실물 메모들이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진 서랍도 차가웠습니다. 이제 난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인가?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심장병 할머니 이용한 영무원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도훈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환자 학대범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윤도훈 씨, 심장병 환자를 이용한 게 사실인가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도훈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그런 일을 하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옥 여사님이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대했을 텐데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들인 것은 아닌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할머니 병을 더 악화시킨 건 아닌지.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1월 2일 새해가 밝았지만 도훈에게는 절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의련역 구석진 곳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도훈에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방송기사 박기철, 62세. 90년대부터 이곳에서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도훈아, 잠깐 이리 와봐. 박기철이 주변을 살피며 도훈을 부르더니 어두운 방송실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식 서버 말고 백업 NAS가 하나 더 있어. 몇 년째 나 혼자 돌리고 있는 거야.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업 서버요? 그래. 회사에서는 모르고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박기철이 구형 컴퓨터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너 그날 방송한 거 다 여기 남아있을 거야. 화면에 폴더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련 브로드캐스트 2025-12-17.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날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16시 51분 21초 승강장 안전 안내 방송, 16시 52분 08초 119 신고 방송, 17시 03분 45초 3번 출구 혼잡 안내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할머니를 업기 전, 없는 중, 그리고 사고 처리 후의 모든 방송 내용이 시간순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그때 최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내 근무일지 말이야. 매달 복사해서 인사과에 제출하잖니. 사본이 거기 있어. 최 반장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7일자 근무일지 사본이었습니다.
도훈이 그날 붙여둔 영수증들, 사고 경위서, 그리고 분실물 발견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17시 25분 자주색 숄 발견 도훈의 손글씨가 선명하게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후 계단을 점검하면서 발견한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또 하나의 증거를 기억해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앨범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분실물 메모를 찍어서 동료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했던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전송 메타데이터까지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위치 정보도 의련역 영무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주색 숄을 발견해서 메모를 작성한 직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을 확인해 보니 더욱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24명의 동료들이 모두 그 사진을 받았고 읽음 표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또 분실물이네, 도훈이 정말 꼼꼼하다 같은 댓글들도 그 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곽세준 변호사가 도훈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밀봉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공증 사무소에서 촬영한 영상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정신감정서도요. 봉투를 열자 DVD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곽세준이 영상을 재생하자 이분옥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옥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지난 12월 17일 의련역에서 넘어진 저를 도와준 윤도훈이라는 젊은 영무원을 만났습니다. 영상 속 이분옥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몇 달간 지하철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진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 젊은 영무원의 손글씨를 보고 분실물을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날 저를 업어주면서도 방송 멘트를 놓치지 않던 모습, 사고 처리 후에도 다른 분실물을 꼼꼼히 챙기던 성실함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평소 습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정신감정서도 확인했습니다. 환자는 심장 질환을 앓고 있으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은 정상 범위에 있음. 유언 작성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상가 떡볶이집 사장, 58세 김영숙 씨였습니다. 그날 저도 봤어요. 분홍 수국 무늬 자주색 숄 말이에요. 김영숙이 증언했습니다. 제 단골 할머니가 며칠 전에 그런 숄을 잃어버렸다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김영숙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12월 15일쯤 오셔서 혹시 자주색 숄 봤냐고 물어보셨어요. 분홍 수국 무늬가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이 사준 거라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이로써 자주색 숄의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도훈이 발견한 숄은 장태식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방송 백업 녹음, 근무일지 사본, 휴대폰 사진 메타데이터, 카카오톡 전송 기록, 영상 유언, 정신감정서, 그리고 증인 증언까지 도훈의 무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 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네요. 곽세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도훈 씨의 행동이
평소 습관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도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저를 지켜주었네요. 박기철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도훈아,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야.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게 너를 구해준 거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입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58호 법정. 방청석은 언론인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을 뜨겁게 달군 영무원 미담 논란의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장태식과 그의 변호사단이, 다른 쪽에는 윤도훈과 곽세준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지하상가 상인들과 의련역 동료들이 도훈을 응원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법정을 정돈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이분옥 여사 유언 무효 확인 및 윤도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식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피고 윤도훈은 계획적으로 영상을 유포하여 원고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심장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고령자를 기망하여 유언장을 받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실물 발견 시간이 너무 정확합니다. 사고 발생 시간과 33분 차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조작된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전히 의혹의 눈길로 도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세준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기록의 연쇄입니다.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박기철이 보관해온 백업 서버의 방송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법정에 도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6시 51분 21초. 승강장에서 뛰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주세요. 16시 52분 08초. 119 신고 요청합니다. 3번 출구 계단에서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17시 03분 45초.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3번 출구 계단 혼잡합니다. 시간 간격이 정확했습니다. 사고 발생, 신고, 그리고 상황 정리까지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인사과에 보관된 근무일지 사본이었습니다. 곽세준이 확대된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2월 17일 근무표, 출입기록, 교대 서명, 그리고 17시 25분 자주색 숄 발견 기록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 사진의 메타데이터였습니다. 분실물 메모 사진, 촬영 시간 17시 30분, 위치 정보 의련역 영무실, 그리고 24명의 동료들에게 전송된 카카오톡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장태식이 버둥거렸습니다. 저 메타데이터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때 통신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메타데이터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통신사 서버에 백업된 데이터는 절대 변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119 출동 기록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신고자 윤도훈, 신고 시간 16시 52분, 현장 도착 17시 08분, 이송 완료 17시 23분. 모든 시간대가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유언과 정신감정서였습니다. 법정에 이분옥 여사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몇 달간 지하철을 다닌 이유는 진짜 선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젊은 영무원이 업어주며 방송 멘트를 끊어 읽던 목소리에서 거짓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분실물 게시판의 손글씨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인 기록들,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환자는 심장질환이 있으나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유언 당시 의식도 명료했고 강압이나 기망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최 반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도훈이와 7년간 함께 근무했습니다. 그 친구의 분실물 메모 사진은 우리 단체 카톡방에 매일 올라왔어요. 24명이 다 받았고 통신사 서버에도 백업되어 있습니다. 최 반장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도훈이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일했어요. 아침에 분실물 정리 발견되면 즉시 기록, 사진 촬영 후 공유. 7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영숙 떡볶이집 사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저도 분명히 봤어요. 분홍 수국 무늬 자주색 쇼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온 할머니 있었어요. 12월 15일쯤이었는데 돌아가신 남편이 사준 거라면서 눈물까지 흘리셨거든요. 김영숙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제가 도훈 씨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말로 그런 숄이 발견됐다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방송 백업 녹음, 근무일지 사본, 휴대폰 메타데이터, 통신사 서버 백업, 119 출동 기록, 영상 유언, 정신감정서, 그리고 다수의 증인 증언까지 곽세준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도훈 씨의 행동이 7년간 쌓아온 성실한 습관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33분이라는 시간 간격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고 처리, 119 대응, 상황 정리, 그리고 안전 점검까지의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그 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대로 장태식 측은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태식의 거짓 주장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분홍 여사의 유언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피고 윤도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오히려 원고 장태식의 허위사실 유포 및 증거인멸 교사 정황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청석의 지하상가 상인들과 역 동료들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도훈아, 고생 많았다. 정의가 승리했다. 도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따라가며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곽세준 변호사가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훈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분도요. 도훈이 박기철, 최 반장, 김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박기철이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평소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기록이 널 지켜준 거야. 3월 21일 봄 의련역 분실물 게시판에는 다시 도훈의 손글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파란색 볼펜으로
예전과 같은 정성으로 쓰인 메모들이었습니다. 분실물 3월 21일 06시 55분 낡은 지갑, 연탄 스티커 붙음, 이번 출구에서 발견. 07시 28분 초록 손수건, 희망이라는 글자 자수, 지하상가 연결 통로에서 발견. 08시 03분 검정 우산, 등에 긁힌 자국, 매표 창구 앞에서 발견.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시판 옆에 작은 현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분실물 메모 장학회 마이너스 이분옥 여사의 뜻과 영무원 윤도훈의 성실함을 기려 무명의 선행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장학회는 이분옥 여사의 유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공익기금으로 전환되었고 도훈이 그 관리와 집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소외계층 생활 지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는 의미 있는 이름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떡볶이집 사장 김영숙의 딸, 의련역 청소 아주머니의 손녀, 그리고 근처 보훈가정의 아이들까지 모두 의련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영무복을 입고 무전기를 차고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분실물 메모를 쓰고 승강장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승강장 혼잡,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구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방송실 한쪽 벽에는 그날을 기념하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주색 쇼를 되찾고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감사 인사와 함께 분홍수국 무늬쇼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작은 기념품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장태식은 허위사실 유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강 개발도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분옥 여사의 뜻에 따라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도훈은 최 반장과 함께 지하상가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요즘 게시판 앞에서 사진 찍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졌어. 최 반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재판 이후 도훈의 손글씨 분실물 메모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동네 공고판 같다며 향수를 느꼈고 성실함의 상징이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반장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도훈이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붙인 작은 메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리요. 아니, 제 인생까지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최 반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행이야.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작은 친절이 결국 기적을 만드는 거지. 장학회 사무실에서는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김영숙의 딸이 대학 입학 축하금을 받았고 청소 아주머니의 손녀는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보훈가정 아이들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훈 씨. 김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증언한 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밤 플랫폼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구형 스피커는 여전히 조금 지직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익숙하고 정겨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한 귀가 되십시오. 도훈의 마지막 안내방송이 역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도훈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옥 여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도훈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선한 행동의 연쇄 반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련역 3번 출구 계단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의료비를 지원받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생활비를 도움받은 가정이 다시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도훈이, 또 다른 업어주기 7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도훈은 내일도 어김없이 분실물 게시판 앞에 설 것입니다. 파란색 볼펜을 들고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누군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록 하나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의련역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고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